이제 PC 조립 뭐 분해 이런 거, 그다음에 부품별로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저 삼성 컴퓨터를 하나 이제 뜯어봤잖아요. 그래서 CPU 거기 쿨러 쪽에 청소도 하고, 아무래도 CPU에서 열이 많이 나요. 보통 그래픽 카드에서도 열이 나지만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지 않은 모델은 CPU가 열이 더 나거든요. 자, 요즘 CPU들이 쿨러가 되게 낮아요. 낮고 작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아까 봤던 그 삼성 모델은 쿨러가 동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보셨죠? 그 동파이프가 열 전도율이 좋잖아요. 금, 은, 동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쿨러 쪽에만 그 팬이 붙어 있는 쪽만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속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안에 먼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를 풀러서 봤더니 웬걸 그 공기 정화기 같은 경우 보면은 에어 필터들이 들어있잖아요. 먼지가 한 겹 쫙 깔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열이 밖으로 분산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참 사용하다 보면 열 받아가지고 나가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쓰면 괜찮은데, 저 삼성 모델은 뚜껑을 열어놓고 쓰면은 기울어져요. 컨테이너 차량처럼 이렇게 뚜껑을 벗겨놨었잖아. 아까 제가 다시 조립을 했었잖아요. 일반 케이스들은 껍데기가 별도로 한 장 붙어 있는 건데, 저거는 니은자 식으로 돼 있어요. 본체 니은자, 껍데기도 니은자. 두 개 합쳐져야 미음자처럼 힘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껍데기를 뺏겨놓고 쓸 수가 없어요. 눕혀놓고 쓸 수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에는 괜찮아요. 깨끗한데 쿨러 쪽에 먼지가 좀 많이 있어서 먼지는 제거했으니까 아마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되겠죠. 책에 보니까는 그런 거 돼 있네요. 본체하고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제거하고 나서 작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본체와 케이블을 분해해라. 분해가 아니라 제거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분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전원 케이블이에요.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본체들은 뒤에 있는 전원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으면 전원이 꺼진 상태가 되는데, 아까 보니까 뺐다가 다시 꽂았더니 작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고 나서 메모리를 분해하거나 조립하게 되면은 메모리 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파워를 빼놓고 나서 작업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케이블을 분리시키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보니까 메인보드는 굳이 우리 안 했었죠. 메인보드 이것도 분해해야 되고, 뭐 나사 분해해서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면 되겠죠. 문제는 나사 머리가 망가졌을 때 나사를 뺄 때 하는 거예요. 나사 머리가 망가졌을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힘을 줬을까요? 그렇죠? 컴퓨터에는 나사를 그렇게 힘을 줘서 조립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니퍼라고 하죠. 니퍼나 뭐 이런 벤치, 롱노즈 니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위 대가리 부분을 탁 잡아가지고 힘을 주면 웬만하면 다 빠집니다. 근데 뭐 잘못하면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 하여튼 이 책은 별의별 방법을 다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많지가 않은데. 자, 케이스 덮개 제거하는 과정 나와 있어요. 케이스 덮개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안에 먼지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냉각팬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까 이상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아까 조립할 때 냉각팬 핀 꽂아놨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70페이지 가보시면은 메인보드 CPU와 냉각팬을 제거하고 청소하라 그러는데, 굳이 CPU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냉각팬을 뜯고
그 밑에 CPU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냉각팬까지 뜯을 필요는 없고요. 냉각팬 위에 있는 부분, 팬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청소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썸멀 그리스가 붙어 있어요. 썸멀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썸멀 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CPU하고 쿨러를 밀착시키는 기능이에요. CPU도 평평하게 돼 있고 쿨러도 평평하게 돼 있는데, 쿨러하고 CPU가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CPU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열을 쿨러로 다 내보내 줘야 되는데, 약간 들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전도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무차력처럼 생긴 거예요. 치약처럼 생긴 치약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다 쿨러를 올리고 나사로 잠그면 밀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진흙처럼 딱딱이 굳지는 않아요. 굳지는 않는데 손으로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로 닦아내면 되고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손에 묻기 때문에 손에 한번 씻으면 되는 거고, 그걸 잘 닦아가지고 하면 되고, 이때 CPU를 빼내서 닦지 마시고요. CPU 꽂혀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닦아내야 돼요. CPU를 들고 닦다가 CPU 핀이 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그래픽 카드는 요즘 쓰는 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죠. PCI 익스프레스가 있고 과거에 사용하던 AGP 방식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AGP 방식은 구형이라서 지금 안 쓰고, 아까 저 모델은 삼성 모델은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16배속, 뭐 24배속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8배속 이런 거 있고.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부피가 커요. 부피가 커서 여차하면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밑에 잠금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딱 끼는 순간 착각하고 잠겨 버려요. 그거를 모르고 어거지로 불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금 장치가 부러져요.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CPU 쿨러 말고 그래픽 카드에도 쿨러가 있어요. 지금 374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4번이죠. 거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쿨러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돌출되어 있는 게 있고, 돌출되어 있는 거는 구형인 것 같고요. 요즘은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쿨러만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팬이 없죠. 하얀색 그 알루미늄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을 좀 덜 낸다는 거죠. 과거에는 열을 많이 내지는 않았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델도 이런 모델인데, 지금 책에 있는 4번은 AGP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들은 전원을 따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요. 전원이 어차피 그래픽 카드 파워 서플라이를 사면 그 안에 다 붙어 있는 거니까는 한번 그것도 좀 볼게요. 그리고 아까 3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렬 하드디스크 점퍼 케이블 전원 연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DVD 장치는 그대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 플로피만 빼놨어요. 플로피는 파워도 빼놨고 케이블도 빼놨어요.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잠깐만 다나와 가서 잠깐 좀 볼게요. 그래픽 카드를 한번 좀 볼게요. VJ. 아까 우리 선생님 거는 삼성 거 그 브라켓이 좀 낮았잖아요. 그렇죠. LP 브라켓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LP가 뭐냐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높은 거 말고 낮은 거. 낮은 브라켓들이 많지가 않아요. LP 브라켓을 쓰는 모델들이 GTX 950 있네요. 근데 이 모델은 아까 그 컴퓨터에다 꽂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꽂아놔봤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주 오래된 컴퓨터라 이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GT 710, 610, 730 그 중에 메모리가 1기가네요. 그렇죠?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 36,000원, 3만원 이것도 좋네요. 근데 이거는 좀 약해 보일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모델도 요거죠. 이거는 LP가 아니고 이걸 반 잘라야 LP가 돼요. 요 부분 위에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중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잠깐 모델을 보면은 210 말고 아까 610 잠깐 볼까요? 610 같은 경우 보면은 요 위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나사를 풀르면 요거를 낮은 거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게 아날로그 모니터고 밑에 있는 게 디지털 모니터인데, 요 나사 4개를 풀르면 각각 다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기 나사를 풀러서 빼내면 되고, 여기 지금 아날로그, 디지털, HDMI 세 가지 그래픽 모니터 단자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작동된다 그랬으니까는 여기 있네요. LP 브라켓. 예. 요거에다가 각각 분해를 나사를 풀러 가지고 여기 오른쪽 거는 몸통에다 붙이고, 위에 올라와 있는 요거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거는 왼쪽 거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두 군데다 꽂으면 아날로그 단자, 디지털 단자 이렇게 해서 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아까 뭐 한 3만원 정도 나왔었나요? 3만원 6천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게 있으시면 그래픽 작업할 땐 도움이 되는데, 많이 안 하실 거라면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메모리가 아까는 512여서 이제 2배 올라갔잖아요. 1.5기가로 돌아가니까 그럭저럭 잘 돌아갈 것 같아요. LP는 굳이 파워가 필요 없는데, 일반 그래픽 카드들은 가격도 비싸요. 보세요. 50몇만원, 20몇만원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25만원인데 이거 굳이 이거 우리가 살 거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쿨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예, 열이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파워 많이 먹네요. 500W 이상 그립 전원 공급 장치에다 달아야 되고, 자체만 150W 먹어요. 그러면 요 뒷면에 그래픽카드 어디 뒷면인가, 여기 뒷편 어디에 전원을 따로 꽂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파워를 사면 다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방식은요, 우리 아까 직렬 방식하고 병렬 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376페이지 보시면은 그 노란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직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DVD 장치 같은 경우는 넓은 핀을 꽂았잖아요. 그것이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파워도 달라요. 근데 문제는 하드를 2개를 달고 싶다든지 DVD를 2개를 달아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역할이 달라요. 그 점퍼라는 거 있어요. 377페이지 보면은 병렬 방식에서는 점퍼 설정을 해야 돼요. 점퍼 설정이 귀찮고 복잡해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DVD를 사면은요, DVD 뒷면에, 앞면이나 뒷면에, 하드도 마찬가지, 앞면 뒷면에 어딘가에 마스터로 맞춰라, 얘는 슬레이브로 맞춰라,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설명해 놔요. 그러면 그 설명대로 맞춰 놔야 돼요. 안 맞추면은 또 메인보드가 뭐로 연결되는지 달라요. 메인보드가. 예전에 하드 방식은 마스터 슬레이브로 썼었는데, 이번에 새로 산 메인보드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예. 귀찮고 불편하죠, 솔직히.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병렬 방식이 아니라 직렬 방식이 나온 거예요. 직렬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378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꽂으면 돼요. 꽂으면 돼. 0번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앞에 있는 데다가 거기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SATA 0, SATA 1 이렇게. 그러면 0에다 맞추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부팅 시키고자 하는 하드를 SATA 0에다 맞추시면 되고 DVD 장치 같은 경우는 제일 끝순서에다 꽂으면 되고 그러면 뭐 인식이 돌아가는 거니까는 그냥 꽂으면 돼요. 얘는 꽂으면 전혀 걱정 없어요. 예. 379페이지에 나온 SSD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꽂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SSD가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나와 있는 SSD도 있고 뭐 M-SATA SSD라는 것도 있고 M2라는 것도 있고 예. 그 SATA 익스프레스라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문제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메인보드가 SATA 방식은 다 인식해요. SATA 방식은 일반 하드디스크나 DVD 연결하는 게 SATA 방식이니까 이제 직렬 방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SATA라고 하는데 직렬 방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M2라는 SATA를 내가 하나 샀어. 맞죠? M2라는 SSD를 샀단 말이에요. 요거를 내 컴퓨터에서 꽂으려고 봤더니 내 컴퓨터 메인보드에는 M2 포트가 없다면 못 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M2를 PCI 익스프레스 방식에다가 꽂아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M2 SSD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PCI 익스프레스 포트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거든요. 그 좁은 거 말고 넓은 거. 그게 보통 그래픽카드 꽂아야 되는데 이걸 쓰긴 좀 그렇죠. 그러면 일반 SSD 달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383페이지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떼어내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뭐든지 전원 케이블들은요 노치라는 게 있어요. 노치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핀이. 그래서 그냥 빼면 안 빠지고요. 그 노치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살짝 올려놓고 나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낚싯바늘 안 빠지게 안에 갈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돼 있어요. CPU 쿨러도 그렇고 돼 있고 다 그렇게 노치가 붙어 있는데 그 노치는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집게처럼 벌어지는 모델이 있고 살짝 옆으로 들어서 빼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잡아 당기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냉각팬도 그렇게 빼주면 되고 이 책은 다 뜯어내는 방법을 설명해 놨네요. 그 다음에 아까 메모리 꽂고 빼낼 때 삑삑삑 소리가 처음엔 안 났었어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났었어요. 본래 파워를 꽂으면 모니터가 껌뻑껌뻑거리다가 불이 딱 고정돼야 돼요. 그래야 아 본체가 켜졌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껌뻑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바꿔 꽂았더니 삑삑삑삑 소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뭐가 오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꽂아보는 거. 하나씩 꽂아봐서 삑삑삑 소리가 나면 다시 또 뺐다가 다시 꽂아보고 그 이유는 아마도 먼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본체가 그대로 오랫동안 먼지에 방치돼 있었잖아요. 거기다 꽂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지 위에다가 꽂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안 돼서 그게 240핀인가 그런데 핀 한 개라도 접촉이 안 되면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빨대를 이용해서 훅 먼지를 불어내면 바람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꽂았더니 삑삑삑 소리가 없고 화면에 이제 쫙 하고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 메인보드 연결하는 거 있어요. 메인보드하고 본체 케이스를 연결하는 그 선들이 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탁 꽂으면 돼요.
이건 자기네 거니까. 근데 일반 조립 제품은 386페이지 보시다시피 어때요? 핀들이 되게 많죠. 소켓들이 되게 많아요. 이 소켓을 뒤집어서 꽂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여기 파워 LED 스피커라는 글자가 보이죠? 글자가 전면으로 보이게끔 하시면 돼요. 글자가 뒤집어져서 안 보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글자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성이 맞는다. 극성이 맞는다 이거죠. 그 그림이 있나 볼까요? 메인보드 아까 단어가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메인보드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오른쪽 요 밑에 부분이거든요. 요 끝에 부분 한번 좀 세밀하게 찾아볼까요? 요 부분인데 오른쪽 끝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은 뭐 어떻게는 스피커, 여기는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다 이제 맞춰야 돼. 안 맞으면 앞에서 전 케이스에서 파워를 눌러야 될 텐데 안 눌려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예. 지금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책에는 여기는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 아는 거고 하니까는. 근데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케이스에 이제 파워 스위치가 뭐가 있냐를 또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네요. 얘는 어디가 있지? 스위치가 위에 있나? 아, 위에 있네.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3.0 USB 3.0 2.0 사운드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 위에 앞면에는 DVD 장치 돌출하는 부분만 있는 것 같고, 핸드폰 거치홀도 있나봐요. 예. 여기에 USB 2.0 3.0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예, 여기 보이네요. 마이크 오디오 단자 이렇게 보이고요. 리셋 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안에 요렇게 이제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를 꽂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는 특별한 설명은 없네요. 어차피 그 케이블들 아까 메인보드랑 여기 맞는 케이블들은 다 들어있을 테니까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내부에 선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조립을 하고 나면은 엉망진창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요렇게 선정리 홀이라고 따로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는 본체를 중앙에서 봤을 때 오른쪽 벽이에요. 과거에는 오른쪽 벽이고 왼쪽 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오른쪽 벽, 이게 오른쪽 벽인데, 아니다, 이건 왼쪽 벽이네요. 얘가 오른쪽 벽입니다. 얘가 뒷면이니까. 이쪽 뒤에 있는 게 앞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면이고, 여기가 오른쪽 면이고, 이쪽에 이제 메인보드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약간 볼록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아크릴판이 약간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뒤로 좀 들어가 있어요. 뒤에 얼마큼 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2-3cm 여유 홈이 있어서 그 자리에 이제 이런 케이블들이 돌아다니잖아요. 파워하고 남는 것들. 그걸 여기다가 몰아서 집어넣어 놓고 이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깔끔하다라는 거죠. 제 모델 같은 경우도 제 거는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
케이블이 다 메인보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덜덜덜덜 다 말아가지고 이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다 묶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는 건 저 뒤에다가 싹 묶어가지고 그냥 나사 잠궈버리면 깔끔해지더라고요. 지금 요렇게 이게 이제 지금 왼쪽 면이죠. 왼쪽 면. 저 뒤에 저 뒤로 이제 속으로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는 거기다가 다 묶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ODD 하드, SSD 하드 많이 다를 수 있게끔. 근데 뭐 나는 하드 하나 달고 뭐 DVD 하나 달고 SSD 하나, 그럼 뭐 굳이 이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크기만 하잖아. 공간 차지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슬림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왜냐면 슬림은 다음에 활용하기가 불편해요. 뭐를 더 늘리거나 뭐 할 때 되게 불편해요. 예.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불룩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죠. 드라이버라는 말이 나와요. 드라이버. 아까 제가 드라이버라는 말을 잠깐 드렸었어요. 드라이버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가 이 하드웨어가 뭔지를 모르면 작동을 못 시키죠. 프린터. 내가 프린터를 어디서 얻어왔는데 100번 두들겨 팼는데도 이게 프린터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프린터라고는 알아들어. 근데 작동이 안 돼. 스캐너라고 사왔는데 작동이 안 돼. 스캐너라고 찾긴 찾아. 그 이유는 드라이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델들 예전 모델들 이제 본체라고 보면 되죠. 본체. 예전 모델 본체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드라이버가 모두 지원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XP를 썼는데 윈도우 XP에서 윈도우 7 혹은 뭐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래. 할 때 과연 드라이버가 있느냐. 이때 필요한 드라이버가 뭐가 필요해요? 자, 메인보드. 자, 드라이버에는 CPU도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CPU가 이게 CPU야? 못 알아들으면 컴퓨터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CPU는 알아들어요. 그 메인보드도 알아들어야 돼. 메인보드. 근데 요즘은 메인보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운드, 네트워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가 문제라. 사운드를 인식을 못해.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사운드를 인식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윈도우를 깔았는데 소리가 안 나. 네트워크는 작동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안 돼. 그럼 인터넷이 안 된다면 네트워크 카드만 별도로 사서 꽂아도 돼요. 아까 컴퓨터 본체에다 꽂으면 되는데 번거롭고. 또 뭐가 필요하죠? 프린터,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타 장치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쓰던 그 캠코더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운영체제 윈도우가 바뀌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옛날 윈도우를 쓰느냐
아니면 기계를 다 안 쓴다는 전제하에 윈도우만 새로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7을 쓰던 컴퓨터들은 윈도우 10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윈도우 XP가 2001년 10월, 11월에 나왔고, 윈도우 7은 2007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윈도우 8 나왔고, 윈도우 10 나왔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만큼 내 컴퓨터에서 작동이 되느냐. 그리고 운영체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컴퓨터도 성능이 좋아야 돼요. 예. 특히 윈도우 10을 쓰려면 컴퓨터가 좋지 않으면 버벅거린다는 거죠.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빠졌다. 그래픽 빠졌다. 그래픽 카드가 빠졌네. 그래픽 카드는 뭐 웬만하면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는 이거는 뭐 제조회사 가면 돼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데, AMD 가면은 지폴스 이런 거죠. 엔비디아 가면은 다 있어요. 볼까요? GeForce.co.kr인가? GeForce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엔비디아라고 되어 있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가면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줘. 여기 있네요. 드라이버, 모든 드라이버. 자, 내가 사용하는 게 뭐냐 이거지. 코드로냐, 대부분 지폴스 쓰거든요. 1080이냐, 아니면 970이냐, 아니면 670이냐, 뭐 580이냐,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트북용 모델이냐, 데스크탑 모델이냐. 680이다, 760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거죠. 760. 제품 계열이 뭐냐 이거지. 780 Ti인지 타이탄인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 뚜껑 열어보면 알아요. 뚜껑 열어보면 붙어 있어요, 라벨이. 이게 760인지 뭔지. 잘 모르시면 또 프로그램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기계가 이 프로그램 찾아줘요. 그래서 나는 780 뭐 760이다 760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 7용인지 윈도우 10용인지 다 있어요. 자동으로 얘는 윈도우 7 64비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 나는 아니야, 지금 다른 컴퓨터에서 꽂을 거야, 윈도우 10에다 설치할 거야. 근데 그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 윈도우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출시 일자 나왔네요. 2016년 5월 12일날, 2016년 11월 28일날, 12월 14일날. 얘가 제일 최신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걸 설치해서 쓰시면 돌아간다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가 돼야만이, 뭐 인터넷 연결이 돼야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던 말든 하는 거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웬걸 네트워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드라이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상 이제 내 모델이 뭔지 케이스에 보면 써 있단 말이에요. 이 모델이 뭐다 이렇게. 그럼 그 모델을 보고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시면 돼요. 볼까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제가 이제 LG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삼성에 가서, 잠깐만, 삼성, LG, TG3보, 주연테크 좀 넣어놔야겠구나. 그럼 여기에 빠른 해결, 다운로드에 가서 모델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자, PC, 프린터, TV,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이거 시각장애 인용이네. 프린터 전용, 컴퓨터 전용. 예. 책에 보니까 그런 말 적혀 있네요. 300
92페이지 보면 디바이스 스테이지로 주변기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버튼 누르면 장치 및 프린터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거를 클릭해서 가져오게 누르면 정보를 맞춰서 가져오나 봐요. 현재 USB 메모리 꽂혀 있는 거고, 이거는 제 컴퓨터 본체고, 모니터, 프린터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프린터를 추가한다 그러면 추가하면 되고, 장치 추가하면 장치 추가하면 되고.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 여기서 활용하는 거. 원노트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노트요? 네. 아, 원노트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MS에서 제작한 회사 프로그램인데요. 노트 하는 겁니다. 메모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터치가 지원이 되면 편하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원노트가 안 깔려 있어서 그런데 원노트를 깔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림인데 글자를 찍어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글자를 찍어 놓은 거. 글자를 찍어 놓은 거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이 그림이니까. 그거를 글자로 변환시켜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워드 작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한글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이요. 즐겨찾기 다운로드 바탕화면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좀 가져와서 쓰고 싶은데 못 가져오잖아요. 일일이 다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림을 집어넣고 원노트에다 집어넣고 글자로 변환시키면 글자로 변환이 돼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노트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니까는 검색해 보시면 될걸요. 원노트 나와있죠. 그렇죠. 원노트 다운로드 무료예요. 예.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쓰면은 돌아가겠죠. 예. 잘 안 쓰게 되니까 그렇죠. 예. MS사에서 윈도우를 만드는 MS에서 만드는 원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 XPS 도큐멘트 라이터가 그거는 XPS 다큐멘트 라이터요. XPS 한번 검색해 볼까요? XPS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XPS XPS 다큐멘트 라이터라는 장치가 설치돼. 이건 MS 오피스를 설치하면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도비 프로를 설치하면 아도비 PDF라는 장치가 설치되는 것 같은 위치다라고 돼 있고 17KB 파일을 PDF로 만들면 400, XPS로 만들면 300. 그럼 XPS는 XML로 저장하는 파일이래요. XML로. 그러니까는 내가 프린터로 인쇄할 때 이거를 PDF로 인쇄할 건지 XPS로 인쇄할지를 지정을 해주면 XPS 파일로 변환된다는 거죠. 그렇죠. PDF로 출력하라 그러면 그렇게 파일로 아도비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처럼. 예. 근데 그걸 이용해주면 용도에 따라 쓰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원노트라든지 다 그런 종류네요. PDF. 다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또 하나 아래 한글은 프린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근데 아래 한글은 미리 보기를 해주는데 MS 제품은 미리 보기를 안 해줍니다.
프린터가 없는데 어떻게 미리 보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있어야 돼. 가짜 프린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DF 파일이 필요하면은 아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도비 PDF 메이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는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리안글로 만든 거를 PDF로 인쇄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렇게 되나? 자,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이제 프린터로 인쇄할 때 이렇게 PDF로 인쇄를 하잖아요. PDF로 인쇄를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얘가 뭐가 된다? PDF가 되는 거예요. PDF. PDF는 어느 만국 공통으로 다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편한 거예요. 예, 그것처럼 MS 제품사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XPS 형식으로 PDF처럼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럼 다시 한번 예를 해볼까요? 인쇄 XPSS로 인쇄 한번 하기. 내 문서로 갔을 때 왜 없어? 메모 잘못했나? 아까 인쇄, 엉뚱한 데는 메모를 했구나. 엉뚱한 데서 저장을 했네. 여기다 저장해야 되는데 메모. 요거죠. 그렇죠? 얘를 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XPS라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는 XML 페이퍼 스페셜 이렇게 XML이라는 방식으로 저장한대. XML이 뭔지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기능은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어려울 수는 있는 거고. 이거 뭐였더라? 자, 그 다음 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꺼내기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를 뭐 이렇게 분리시킬 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꺼내기 누르면 안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럼 안전 제거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우리가 알아요. 자, 안전 제거 안 하면 기계 고장 납니까? 안전 제거 안 하고, 여기 보면 여기도 안전 제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안전 제거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빼면은 문제가 되나요? USB 같은 경우 그런 게 거의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복사했어요. 자, 이 컴퓨터에 가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이 안에, 이건 제 USB 메모리고, 지금 이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뭔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USB 메모리에다 붙여 넣었어요. 붙여넣기가 딱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복사 붙여넣기가 끝났는데 그때 빼내면 과연 붙여넣기가 완료가 됐느냐 이거야. 자동차가 막 가다가 앞에 무슨 물체가 나타나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그 자리에 딱 서요? 쭉 밀려나가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회전하잖아요.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만약에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이게 밀려나가지 않고 자동차가 딱 서면 사람이 앞으로 튀겨나갈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USB 메모리에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붙여넣기 딱 끝나자마자 빼면 과연 붙여넣기가 완료가 됐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잘 안 된다 이거죠. 시간이 좀 경과된 상태에서 빼내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꺼내기를 눌렀더니 꺼내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작업 중에 있다는 거예요. USB 메모리가. 지금은 꺼내기를 눌렀을 때 아까 자동으로 꺼내기가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꺼내기 이거 누르는 거. 자, 그 다음 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꺼내기 누르면 안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꺼내기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가 된 건데 꺼내기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작업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빼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굳이. 그런데 USB 메모리를 더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속성에 가서 볼까요? 여기 가서 이거 빠른 제거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보세요. 자, 속성에 들어갑니다. USB 메모리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요. 제가 사용한 USB 메모리 요거잖아요. 그 속성을 가보면 빠른 제거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장치 및 윈도우에서 쓰기 캐싱을 사용하지 않지만 아무 때나 안전하게 제거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향상된 성능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면은요, 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USB 메모리를 잡아 당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전하게 제거라는 거를 꼭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냥 당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전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좋아요. 그럼 더 빨라지는 거예요. 훨씬 빨라지는 거죠. 다르네요. 제거 정책이랑 쓰기 캐싱 정책이 따로 돼 있네요. 제거 정책하고 쓰기 캐싱 방식이 있는데, 쓰기 캐싱이라는 건 뭐예요? 쓰기 캐싱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향상시키지만 정전 또는 장치 오류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정전되고 있거나 그러면, 정전이라는 거는 코드를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걸 해주면 더 좋은 거지 뭐. 기본값으로는 선택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쓰기 캐싱. 그렇죠. 얘가 안 돼요. 이걸 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쓰기 캐싱이고, 얘를 체크하면 쓰기 캐싱이고 아니면 읽기 캐싱만 하는 거죠. 캐싱이란 뭔 아시잖아요. 캐싱. CPU하고 메모리가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캐싱이라 그래요. 캐싱 메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캐싱이라는 것은 빠른 애하고 느린 애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캐시예요. 그거는 보조기억 장치에도 캐시가 다 있어요. 하드디스크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는데 주기억 장치가 빠르잖아요. 아무리 SSD가 빠르다 할지라도 주기억 장치에는 택도 안 되는 거죠. 기존의 하드보다 빠르다는 것 뿐이지, SSD가. 근데 그 안에도 다 캐싱이 있어요. 캐싱을 어떤 게 쓸 거냐가 문제지. 64메가를 쓸 거냐, 128메가를 쓸 거냐, 256메가를 쓸 거냐. 그 캐시에 따라서 빨라지고 느려지는 정책이 있는 거예요. USB 메모리도 이런 캐싱을 사용하면은 훨씬 빨라지는데, 문제는 하드는 뺐다 꼈다 하질 않고 고정시켜 놓고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USB 메모리는 뺐다 꼈다 해버리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치를 다 해놓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제거가 안 된다. 이건 뭐야? 캐싱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쓰는 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USB 메모리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고 필요한 거 거기다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취침 전에 시스템 종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 종료를 하면 캐싱도 종료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이 꺼지면 그때 USB 메모리 빼면 안전한 거죠. 그런 정도라면 괜찮지만 수시로 뺐다 꼈다 할 거라면 이거는 위험하다.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리 쓰는 방법, 느리게 쓰는 방법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근데 편리한 방법을 쓰는 거지. 편리한 방법. 빠른 방법보다는 안전한 안전빵으로 가자 이거죠. 속된 말로. 그 다음에 뭐 장치관리자 진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장치관리자는 이렇게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 관리로 들어가면 나와요. 아니면 내 컴퓨터 속성에 가도 장치관리자가 뜨는데,
이건 장치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여기 보니까 특별한 거는 없어요. 왜냐면 특별한 게 이상한 게 나오면 기타 장치라고 떠요. 기타 장치란 말이 떴다라는 거는 인식 안 되는 장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 느낌표가 찍혔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현재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열려요. 열린 상태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오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엔 프린터 같은 건 안 보이네요. 프린터요? 여기 프린터 설치 안 해놨잖아요. 아, 그래서 안 나타나요. 예. 근데 네트워크 프린터는 프린터 같은 경우도 여기 안 떠요. 프린터는 안 뜨고요. 스캐너는 떠요. 스캐너는 이미지 장치로 떠요. 프린터는 안 뜹니다. 여기. 예. 특이하게 프린터는 여기 안 떠요. 그 디스크 드라이브에 지금 요거는 뭐냐면 그 카드 리더기에 붙어 있는 장치고요. 요건 하드고 요거는 제 USB 메모리고 요거는 지금 그래픽 장치고요. 네트워크 장치고요. 뭐 DVD 장치라든지 하드 이거는 아까 그 SATA 포트 그걸 얘기하는 거고 USB 입력 장치, 휴대용 장치 지금 하나 꽂혀 있고요. 프로세스, 뭐 포트, 키보드,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스템 장치 뭐 이런 거 사운드 장치 붙어 있고요. USB 모니터,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이거죠. 그런 걸 통해서 아 지금 컴퓨터가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거를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런 게 떴지? 지금 문제가 있는 장치는 그렇게 앞에 떠요. 물음표라든지 뭐 X라든지 이런 게 뜨고 기타 장치라고도 뜨고. 근데 지금 뭐 그런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전혀 이상 없다 이런 거죠. 397페이지 드라이버 구하는 게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드라이버를 어디서 구할 거냐.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스캐너, 그 스캐너가 아그파라는 독일제 제품인데 웬걸 아그파라는 회사는 살아있는데 스캐너 사업본부는 사라졌어요. 사업을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드라이버를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기계를 누가 줬는데 기계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그파라는 명성이 있잖아요. 아그파라는 명성. 그래서 그 명성을 믿고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 웬걸 프로그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얼마나 애를 먹고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두 개 찾았는데 하나는 에러가 나고 하나는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썼었어요. 근데 윈도우 7용은 없어요. 윈도우 7용을 찾으니까는 돈을 내고 받아가래요. 드라이브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딴 거 사자.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나오는 스캐너들이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가볍고 작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제가 앱손 거를 하나 샀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앱손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그 파나 모르겠네. 스캐너가 여기 있나? 스캐너 여기 있네요. 전 앱손 거를 샀는데 그런 건 있어요. 요런 거 맞네. 제가 산 거 이거예요. 되게 얇죠? 다른 건 두꺼운데 얘는 되게 얇아요. 근데 밑에가 이렇게 받침대가 나와서 세워놓고 45도 각도로 세워놓고 쓰기도 해요.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얘를 세우면 45 각도로 써요. 요거 예. 근데 얘는 양면 스캔은 안 되고요. 한 면만 하는 건데 파워 케이블 따로 없어요. USB로 꽂아 쓰는 거예요. 그 USB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고 그거로 파워를 연결해서 쓰고 안 쓸 때는 USB 케이블 빼놓고 쓰면 되고 필요하면 꽂으면 되고 예. 버튼 눌러도 되고 프로그램도 돌아가니까는 되게 빨라요. 예. 그 웬만한 거 다 이거로 스캔을 떠요. 좋아요. 나쁘진 않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명서가 더 많아.
스캐너 자체는 아주 A4 용지 스캐너가 되니까 A4 용지보다 좀 큰 것뿐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앱손 거를 유난히 좋아해요. 프린터하고 스캐너는 앱손 거를 쓰는데 이런 거 양면 되는 거 있잖아요. 양면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으면 앞뒷면으로 스캔을 뜨는 거죠. 서류 같은 거 해줄 때.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이 제가 스캔을 뜰 건가, 양면을 책을 잘라가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책 같으면 양면 하지 말고 내가 손으로 뒤집어서 스캔을 뜨자. 한 번은 해상도인가요? 아니면 크기인가요? 해상도, 크기도 따져야죠. 제가 책 한 권을 스캔을 떴어요. 책을 잘라가지고 양면 스캔에다 싸놓으면, 여기다 싸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쫙 스캔이 되면 저기 딴 데 가서 놀다 오면 되는데 400페이지, 500페이지 분량을 스캔을 떴는데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6시간 꼬박 서서 하나 스캔 되고 나면 뒤집어서 스캔을 하고 또 버튼 누르고 명령 걸어가지고 꼬박 6시간을 진짜 고생했어요. 그때 이걸 살걸, 그때 아쉬움은 있어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는 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쓰면 좋죠. 그냥 올려놓고 쓰면 프린터기 용지 들어가듯이 알아서 스캔이 착착착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사이즈까지 될 거냐? 얘는 USB 3.0을 지원하고 A3가 되는 거니까 크죠. 양면 스캔도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CIS는 뭐예요? 긁어내는. 그런 식으로 CCD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쓰나봐요. CIS 방식을 쓰나봐요. 양면 스캐너는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앞뒷면을 다 작업해 주는 거고, 크라우드 기능도 되고요. A3 용지까지 스캔되는 거니까 큰 거 들어가는 거죠. 이야, 이거 어디다 올려놓고 쓰지? 저는 지금 제가 샀을 때는 이 모델이 없었던 거죠. 이거 10월달에 나온 거니까. 아까 그 스캐너는요, 이 스캐너는 본체에다 올려놓고 써요. 수건 덮어놨어요. 안 쓸 때는 수건 덮어놓고 쓰고, 필요하면 수건 제껴가지고,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니까. 요런 거, A3도 되네요. 그렇죠? 좋은 거랑 확실히 비싸네. 이런 거 있으면 편한데, 돈이 50만원 넘어가는 거를 얼마나 쓴다고 살까? 이런 거 뭐 200만원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굳이 내가 필요할까? 있으면 좋지. 누가 사주면 땡큐 하지. 근데 내 돈 주고 사기는 솔직히. 그 책방 같은 지금 책 복사하는 거는 어디서 해요? 혹시 그 가시는 데 있어요? 책 이거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저기 포토샵 건들 왔는데 예. 책이 포토샵은 괜찮은데 일러가 예. 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강의를 좀 들으려는데 일러만 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책을 스캔을 뜨시려고? 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건 안 좋다고 책방 그 전문으로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은데 그 이제 복사하는 게 이걸 A3가 지원이 되면은 책을 복사하듯이 한 장씩 눌러가지고 스캔을 뜰 수는 있는데, 스캔을 떠보면 아시겠지만 눌리잖아요. 눌리면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지. 그래서 저는 스캔을 뜨고 싶으면요, 책을 하나 더 사가지고요, 책을 제본을 잘라요. 낱장으로. 그래서 한 장씩 집어넣어서 제가 앞뒤로 스캔을 하는 거죠. 책을 올려놓고 스캔 뜨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눌려지는 것도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 일반 그 복사해주는 곳에서 복사비가 더 들죠. 아니 스캔비가 사실은 더 들어요. 그래. 그래서 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6시간을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6시간 하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에 제가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책이 2권 있으니까 하나를 제본을 잘라가지고 챈 건데, 그거를 파일로 해서 그 책 저자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스캔을 떠서 파일로 만들어서 복사, 인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생들한테 좀 제공하겠다. 이유는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책은 제가 다 샀어요. 그게 2권이에요. 2권. 그리고 중고 제품도 하나 샀어요.
전국에 있는 중고책을 다 뒤져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어요. 판매도 안 하고 출판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이 몇백 권 되면 출판사에서 요청을 하면 제본을 다 책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뭐 한 20명 정도 수업을 할 건데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저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연락을 보냈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받고 한 거예요. 그 수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지. 메일 동의로, 이메일 동의로 받지, 아니면 구두 동의, 아니면 서류 이메일로. 이메일. 예, 이메일로 동의를 받았죠. 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전화하기도 참 그렇고. 예. 책 저자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근데 뭐 그 사람이 저작권자인데 어떻게. 예. 사실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작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했으니까 저는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스캔을 떠서 작업을 했지, 그렇지 않을 거라면 뭐를 하겠어요? 책을 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강의실에도 스캐너가 있었는데 그게 양면 스캐너예요. 양면, 한 면만 스캐너인데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으면 복사기 들어가듯이 척척척척 스캔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뭐 다 갖다 버렸고. 사용 빈도를 보면 여기 뭐 HP 뭐 많아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뭐 아무래도 HP, 후지츠, 캐논, 뭐 앱손인데, 앱손은 옛날부터 유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앱손을 쓰는 거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쓰던 거 고집하는 거지 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혹시 그 파일이 있으신가 해서 어떤 거? 아까 일러 부분 책이 어떤 책인데요? 아니 반하는 건 있죠. 왜냐면요, 제가 파일 중에 출판사에서 책 대신에 파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파일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드리죠. 근데 그런 거 해볼까요? 이상하다. 이거 사는 놈들 갖다가 무슨 그냥 난 그게 그 복사하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인건비도 받고 막 그러니까 인건비의 종이값에 돈이 더 들어가요. 아니 그 도서관에서 그 책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갖다가 그 복사 그 도서관 앞에 그 복사점에서 네. 그 복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많아요. 많이 하는데 지금은 불법이라서 안 해줘요. 글쎄요. 예, 안 해주고 도서관에서는 복사가 가능해요. 도서관은 다 유료로 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글쎄, 그럼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면은 도서관에서 복사했다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나가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복사는 못하게 막혀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는가 해요. 학교 앞에 같은 데라서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예전에는 책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여러 명이 그냥 학생들이 예, 원서들 비쌌으니까 복사해 쓰잖아요.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벌금 내고 다 난리 났었어요. 지금 제가 파일이 여기 안 보이네요. 있으면 제가 한번 챙겨서. 근데 그게 출판사하고 책이 맞아야 뭐 되지. 그런 책자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파일로 제공해주는. 잠깐만, 어디냐면은요, 한빛 미디어 가시면은 한빛 제 홈페이지 끝에 가면 한빛 미디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책을 무료로 파일로 주는 데가 있어요. 지난 거는 어떻게 주지? 요새 그 생각한 것 같은 거는 줄 수가 없잖아요. 본래 나오는 거 없잖아요. 예? 옛날 책이나 네. 그런 거나 이제 그 무료로 좀 아니요,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요즘 나오는 겁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나와요. 그 책 저자가 오픈한 거예요. 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묵은 걸 누가 써요? 안 써. 줘도 안 갔는데? 그렇잖아요. 책을 옛날 책 줘봐. 포토샵 옛날 7.0 책 좀 누가 좋아하냐고. 요즘 CC 버전 쓰는데 포토샵 7.0 프로그램 준대.
그럼 당신이나 가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안 돼요. 한빛미디어 가면 있으니까 저도 저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예. 드라이버들은 여기 많네요. 뭐 에이서, 아이수스, 델, 뭐 게이트웨이, HP, 레노버, 뭐 노트북들 회사. 네트워크는 뭐 리얼텍. 가장 유명한 게 리얼텍이죠. 제일 저렴한 게 리얼텍이에요. 인텔, 넷기어 이런 거 있죠. 예. 그래픽 카드들도요. 그래픽 카드들도 네트워크 카드들도 여기 볼까요?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사운드 네트워크 카드 랜카드 랜카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회사가 강원전자, 거스트, 노, 대원, 벨킨, 유니콘, 애플, 인텔, 코시, 삼성 모델이 잘 안 보인다. 지오, EFM 이거는 뭐 이제 대부분은 다 예전에 그러네요. 뭐 유명한 많이 쓰는 제품들은 IP타임, 뭐 지오, 웨이보 많이 쓰는 요런 모델들이에요. 넷메이트 이런거, 컴스 4포트짜리도 있어요. 랜카드가 4포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꽂으면 한 포트잖아요. 포트가 하나잖아요. 얘는 뭐예요? 비싸? 무섭네. 랜카드가 무슨 300만원씩이나 갈까? 얘는 뭐지? 4포트죠? 그럼 4포트를 꽂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선을 4개를 꽂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가정에서 하나만 꽂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네. 그런 모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는 뭐 기업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건 아슬락, 에이수스, 뭐 기가바이트, 인텔, 뭐 MSI, 조탁 뭐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많아요. 그래픽은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AMD하고 엔비디아 두 개잖아요. 근데 그 제조 회사에서 칩을 사가지고 에이수스라든지 기가바이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사운드 카드는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카드는 뭐 유명한 업체 많아요. 사운드 블러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운드 블러스트?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러스트라고 해서 지구상에 처음 사운드 카드를 올려놓은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에 소리가 없었잖아요. 삑 이런 소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뭐 짠짜라짠하고 소리가 등장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떼돈을 벌었죠. 사운드 블러스트가. 이게 필리핀인가? 어디 기업인데? 예. 그래서 이런 사운드 블러스트에서 이런 사운드 카드를 사가지고, 예전에 사운드 카드를 별도로 꽂았었죠. 꽂았는데 이제는 뭐 메인보드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별도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치를 사서 꽂아요. 우리 둘째 놈이 우리 둘째 놈이 그 사운드 그 음악을 즐겨서 사운드 블러스트를 사고, 네, 좋아요. 그다음에 저기 2,000년이가 7,000년이잖아요. 채널 그거 5.1 채널이요. 예. 예. 그걸까지 구입을 해서 다 설치해서 그걸 들었는데 한 얼마 지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블러스터 이런 채널이 이제 다중 채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반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것들 요즘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도 그 LG에서 만든 V20이라는 모델이 사운드가 좋잖아요. 예, 전 아직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이 이제 그 배터리에 불량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량 다 회수 조치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8 이제 준비하잖아요. 노트 말고 일반 S8로. 근데 이런 사운드 장치를 사서 꽂는 이유는 소리를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소리 듣는 거라면 본체에 있는 소리만 해도 다 좋고. 근데 원체 이것도 옛날이나 저기 그 영화 음악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지금 예. 그런 것도 좀 마이크를 또 이렇게 두 개를 꽂을 수 있잖아요. 마이크 1, 마이크 2를 꽂아 가지고 노래방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팟캐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뭐 요즘 동영상 같은 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마이크 두 개를 꽂고, 그 다음에 광출력 단자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192kHz까지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비싼 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비쌀 것 같아요. 사운드 블러스트 많이더라도.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보스 제품도 있고 보노보스도 있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들으시면 되고. 하드 디스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삼성전자도 만들었다가 이제 삼성이 하드 사업부를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도 본체를 가져가면 하드 디스크를 점검을 해주는데, 하드만 따로 산 사람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안 봐줘요 이제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 용산전자상가 그 국민은행 옆에 있는, 안에 있는 3층에 있는 그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쪽에 서비스 센터인데, 거기에 명정보가 하드디스크 복구하는 데는 세계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정보에서 서비스를 하게끔 위탁을 넣어놨더라고요. 도시바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영정보가 중소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천안함 물에 침수된 것도 다 100% 복원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그는 뭐 태국에서 선전도 많이 받고. 네. SSD 뭐 그다음에 ODD 광학 드라이브는 LG, 삼성 주로 많이 쓰는데, 에이수스도 많이 나와요. 이제는 에이수스라는 회사가 별거를 다 생산하더라고요. 노트북도 굉장히 좋잖아요. 에이수스 같은 경우. 근데 여기 노트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에이수스, 예, 굉장히 싼 것도 있네요. 어쩐지 이렇게 싼 거를 만들어냈을까? 제가 그 노트북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15.6인치고 재고 떨구는 것 같아요. 유선내는 100메가예요. 100메가. 기가도 아니고 100메가 밖에 안 된대요. 윈도우도 안 깔려 있고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에이수스보다 MSI가 훨씬 작거든요. MSI가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카비레이크 이번에 7세대 나왔어요. 이번에 7세대 CPU를 탑재했는데요. 950g이네요. 12.5인치 1920으로 만들었고요. 16기가 메모리 16기가고요. 근데 왜 DDR3일까?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요거는 카비레이크 마찬가지고 14인치고 금액이 많이 8기가고 M2고 DDR4고, 얘는 왜 비쌀까?
얘가 훨씬 좋은데 얘가 예. 많이 나와 있어. 이거 보세요. 이런 거 게이밍이잖아요. 게이밍 16기가에 DDR4고 1TB에 M2 1070 달려 있네요. 그래픽 카드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컴퓨터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제는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우리 해봤어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어떻게 합니까? 장치관리자에 가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장치관리자에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만약에 네트워크 어댑터 얘를 업데이트 하겠다 그럼 업데이트 최신 거라는데 굳이 업데이트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저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모델 중에서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그때 떠요. 새로운 모델이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뭐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402페이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건데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못했는지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USB 2.0이 다 멈춰버렸어요. 1.1로 돌아요 지금. 죽겠습니다. 뭘 잘못 건든 것 같은데 조만간에 한번 용산에 가져가서 바이오스를 다시 좀 손을 볼라 그래요. 그 이제 다 뜯어서 메인보드만 가져가야 돼요. 메인보드만. 뭐 알아서 해주겠죠. 비용은 뭐 한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되는데 제가 수작업으로 했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안 먹어요. 뭐가 안 돌더라고. 그러니까 뭐 또 바이오스 걔네들은 바이오스만 따로 빼가지고 칩셋에다 이렇게 세팅하는 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좀 잘 돌아가겠죠. 뭐.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런 업데이트를 잘못 건들면 이 천재가 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큰 문제가 그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참 불안한 것 같아요. 자,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냉납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납땜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납땜하는 거, 메인보드 납땜하는 거 보셨어요? 메인보드는 아니고 다른 거. 납땜 인두 갖고 지지고 납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납땜으로 했다가는 다른 부품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유튜브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혹시 그 피자집에 가면 화덕 피자 말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나가는 피자 보셨어요? 피자를 화덕에나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밑에서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 올려놓으면은요 부품을 놓고 거기에 납이 붙어 있어요. 납이 붙어 있는데 부품을 끼지 않습니까? 꽂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 열이 쏘이잖아요. 200도, 300도 열이 쏘이면 그때 이제 납이 녹아가지고 그 구멍을 딱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기구들을 용산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들은 업체들은 해요. 서비스 업체들은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걸 못하죠. 큰일 나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도기로 지져 놓으면 그 열이 옆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 덜렁덜렁 거리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도 없고 조치를 취하는 도구들도 없으니까 서비스 업체에다 맡기면 되는데 용산 그러니까 일반 AS 센터 같은 거 삼성이나 LG 같은 서비스 센터에 오래된 물건을 가져가면은 자기들이 취급할 수 없는 물건들은 조치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용산에 이런 전문 업체가 있어요. 수리하는 전문 업체. 가면 되게 싸요. 그냥 부품 하나 꽂는데 5,000원, 10,000원이니까 많이 나가면 새로 사는 거고. 메인보드를 고치려고 봤더니 너무나도 많이 고장이 나서 고치기가 불편하다. 고치는데 한 10만원 들어간다. 근데 중고 제품을 사면 2만원이면 산다 이거야. 어차피 당신이 쓰고 있는 이 메인보드도 중고인데 이 중고를 고치려고 10만원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약간 성능이 좋은 메인보드를 2만원 주고 살 거냐.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사는 게 싸지 않나요? 그러더라고 업체 사람이. 그럼 그거로 줘요. 그래서 그거로 중고로 사가지고 대신에 칩셋이 안 맞으면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돼요. 칩셋이 안 맞으면 윈도우는 칩셋이 다르면 윈도우를 무조건 다시 깔게 돼 있습니다.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칩셋은 같은 거로 찾아봐 주세요 했더니 마침 있대요. 그래서 2만원 주고 샀어요. 그럼 기존의 윈도우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안에 사운드 네트워크는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드라이버를 알아 찾아주겠죠. 그렇게 해서 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알면 저렴하게 쓰는 거고 모르면 바가지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A센터를 가서 전문적인 업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하면 괜찮은데 잘못해서 납땜 인도로 지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가면 안 돌아간다는 거 있죠. 자, 여기 정비 자료실에 가면은 제가 몇 개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보기만 했고 제가 안 올려놨나 보네요. 그런 거 유튜브에 가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그래픽카드 제조하는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화면에 글자가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GPU가 나갔느냐 메모리가 나갔느냐. 알고 봤더니 메모리가 나갔다 이거죠. 그럼 이제 수리하는 거를 유튜브에 찾아보면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유튜브에 가서 그래픽 카드 수리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불량 수리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재밌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자기네들이. 업체 사람들이 그거를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콘덴서 터진 거 있죠. 아까 그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고치는 거. 터졌네.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만 하나 떼어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 여기 두 군데 터졌네. 두 군데 터져서 2만원. 이 부속값이 얼마 들겠어요 이거? 콘덴서가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척하는 것도 전 봤어요. 컴퓨터를 다 뜯어가지고 그냥 물에다 놓고 빨더라고. 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더라고요. 진짜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많아요.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 수리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좀 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돼요. 직접 제가 수리할 것도 아니고 저는 도구도 없으니까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맡길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는 CPU 핀 부러진 거, 구부러진 거 구부러졌다. 어떻게 피를 필까? 아 이거 참 애매하겠네. 핀이 얇게 되어 있는데 그 핀이 구부러지면 저는 칼날로 폈었어요. 칼로. 왜냐면 일반 핀셋이 안 들어가요. 촘촘해서. 그래서 칼날, 도르코 칼날 있잖아요. 카터 칼. 그거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 세로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던 적이 전 기억이 있어요. 몇 개 정도 휘어진 거. 그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가져오잖아요. 교육생분들이 가져오면 제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면 제가 해드리는데 많은 거는 업체 맡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핀 부러지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납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여기 지금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PCB 구리판을 붙이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 그 필요 없는 부분은 염산 용액으로 녹이고 납땜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오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려면 솔직히 어렵죠. 그런데 408페이지 보시면 그 CPU가 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열이 많이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을 밖으로 분산시켜야 되는 팬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팬 주변에 회전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껴요. 그래서 아까 그 먼지를 제가 청소는 했고, 메인보드 자체에도 먼지가 붙어요. 예. 본체 앞부분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요, 뒷부분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왜? 뒤에 팬이 있잖아요. 또 뒤에 컴퓨터 뒷면에 팬이 있단 말이에요. 전원 공급 장치에. 그러니까 팬이 공기가 뒤로 빠지고, 옆구리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팬이 공기가 빠지는데, 앞부분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옆으로 뒤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도 지나가잖아요. 공기만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청소를 6개월 단위는 해줘야 된다. 6개월 단위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해주면은 꽉 찬 거예요. 예. 나름 청소는 해주죠. 사람도 코에서 먼지 같은 거는 이렇게 재채기를 통해서 뱉어내주고 또 정화를 해주는데, 심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쓴다거나. 본체에도 마스크처럼 뭐 이렇게 망을 씌워 놓을 수는 있어요.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그럴 수는 있어요. 메인보드 위험 요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원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우리 예전에 그래픽 공부하셨던 영업하시는 분, 영업이 아니라 그 사업하시는 분 아시죠? 예.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 번 전화 와서 가서 손도 받아드렸는데 메인 컴퓨터가 오늘 나갔대요. 하드가 나갔대요. 근데 하드가 깨진다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하드가 뻑이라는 거야. 윈도우가 깨지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하드 자체가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드를 사와서 윈도우를 깔았어요. 근데 또 나갔대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윈도우가 켜지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인터넷 한번 작동시키려고 해서 화면이 열리는데 1시간이 열리고 막 그래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진단을 해봤는데 안 돼서 제가 용산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컴퓨터가 하드가 나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드가 문제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를 새로 사왔는데요. 그러면 하드는 아니라면 파워 쪽? 파워를 봐야 돼요 그러더라고. 메인보드? 근데 메인보드가 오늘 갑자기 뻥 나가는 경우는 사실은 못 봤거든요. 파워는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복합적인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에다 한번 맡겨보세요. 찾아가서 가져가서 한번 맡겨보세요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컴퓨터를 새로 조립했어요 라고. 컴퓨터를 새로 바꿨대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드는 뭐 새로 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시겠지. 거기 담당자가 있으니까는, 실무자가 있으니까는. 근데 전원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문제가 생기고,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나 모든 작업할 때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 심장에서 혈액을 분비해 줘야 되는데 얘가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멍한 거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멀티탭인데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전열기구를 보면 다 접지가 있잖아요. 접지가. 그 접지 부분이 벽에 있는 콘센트 플러그의 자리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렴한 멀티탭들은 접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또 잦은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는 경우, 그건 조립도 안 했고 분해도 안 했어. 그냥 구매했을 때 그대로 썼었던 거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인 경우, 미세한 정전기, 정전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면 어디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정전이 수시로 이제 착착 끊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전기가. 그러면 뒤에 그 PS2 있죠. 동그란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그 부분 커넥터가 나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용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뭐 전력 테스트를 한다고 일요일 날인데 5-6번 정전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놓고 작업하던 퍽 나가. 그 좀 있으면 다시 켜져. 형광등 켜져. 그럼 다시 컴퓨터 켜가지고 작업하다가 또 갑자기 퍽 나가. 하드도 잘못하면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키보드 마우스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용산에 물어봤더니 정전이 자주 됐습니까? 그러더라고. 뭐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그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도 그래서 나간 거다. USB는 이상이 없을 테니까 USB 키보드 마우스 있으면 그거로 꽂아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대체해서 쓰긴 썼었어요. 그런 일도 많이 생기고요. 메인보드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하고 케이스가 접촉이 됐을 때 전기적인 접촉이 되면 문제가 커지죠. 간혹 케이스를 만지잖아요.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메인보드에 들어오는 전류가 케이스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요즘 컴퓨터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특히 먼지 쌓이는 거는요, 대기업 제품은 더 훨씬 좋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첫째, 먼지야 먼지. 먼지가 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쿨러 위에 있는 먼지는 청소가 가능한데 쿨러 속에 박혀 있는 먼지는 천상 나사를 풀러는 수밖에 없다. 풀러서 청소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 위험 요인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켜두는 습관. 어떻게 켜두는 거예요? 자, 지금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화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LCD나 LED 모니터는 그런 일이 없지만 브라운관 모니터는 화면이 상해요. 그래서 나온 게 화면 보호기입니다. 화면 보호기 우리 많이 틀어보셨죠? 화면 보호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면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화면 보호기라는 말이 화면을 보호해 주는 건데 왜 보호해 주느냐? 가만히 있으면 뒤에 있는 전자총에서 빛을 쏠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빛을 또 쏘니까 모니터가 탄다는 거예요. 브라운관일 때는. 근데 LCD나 LED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고요. 예. 대신에 이제 컴퓨터를 안 쓸 때는 전원을 꺼야 되는데 안 끄면 전기 낭비도 되지만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액정 화면을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액정에 손상 가요. 그래서 강화유리가 앞에 달려 있으면 좋은데 강화유리는 또 돈 들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옛날엔 보안경에 그렇게 붙였잖아요. 보안경. 근데 이 보안경이 정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먼지가 더 껴요. 솔직히 굳이 보안경을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쓰시면 되는데 과도하게 앞에 액정 화면을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붓 같은 거로 이렇게 털어내면 되고요. 먼지는 애기들이 있는 집은 아무래도 막 손으로 만지겠죠. 그런 것만 끄고 나서 전원을 끄고 나서 뭐 요즘 또 세척하는 도구들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닦아내시면 되고 모니터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 그거는 옛날 브라운관인 것 같고 요즘은 올려놓을 데도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극세사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동글동글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한쪽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껴나가듯이 청소하시면 돼요. 여러 번 닦으셔야죠. 너무 세게 닦으면 앞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뺏겨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414페이지 보시면 뭐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위험 요소에 있다 그러는데 세우거나 뒤집는 등. 근데 아까 이 하드 삼성 컴퓨터도 하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꾸로 세워져 있잖아요. 하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까 눕혀놨을 때 바닥에 있었죠? 세워놓잖아. 세워놓으면 하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달려 있잖아요. 얘도 매달려 있어요. 우리 강의실도 다 매달려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뭔데? 가장 좋은 거는
데스크탑, 일반 데스크탑은 이 슬립 말고 그냥 옆으로 껴놓잖아요. 아까 케이스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다나와에 가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케이스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드를 어떻게 꽂느냐를 보셔야 돼. 자, 하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드를 세워서 꽂아요? 옆으로 눕혀서 꽂아요? 눕혀서 꽂는 거예요. 눕혀서 꽂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죠. 얘는 세워져 있네요. 얘는 세워져, 이건 눕혀져 있죠. 눕혀서 들어갔잖아요. 눕혀서 꽂아야 돼요. 눕혀서. 근데 건너편 강의실은 또 데스크탑 넓은 거잖아요. 타워형인데 걔는 하드가 또 세워져 있어요. 삼성, LG, TG3부는 케이스가 넓은 것도 세워져 있어요. 그럼 눕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없어? 다 있지. 저는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요. 얘를 높여서 집어넣지 않고 세워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세워서 보관하면 어정쩡해요. 많이도 못 달아요. 그게 많이 달 일도 없겠지. 그런데 세워서 꽂으면은요, 수명이 줄어요. 수명이 준다고. 그러니까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오래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먼지 쌓이고 느려지죠. 사용자가 부주의해가지고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번 참에 신제품 새로 사자 이런 거란 말이야. 애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컴퓨터 사줬는데 대학에 다시 입학했단 말이야. 3년 썼어요. 그럼 교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10년이고 계속 쓰잖아. 그러면 삼성이나 LG는 일부러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1, 2초 고장 나라고. 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어요. 담배 연기 이런 거. 컴퓨터를 켜놓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옛날 PC방 컴퓨터, PC방에 담배 피우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밖으로 공기를 뱉어내잖아요. 공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 공기가 들어가면 뒷부분이나 옆부분으로 나간다 그랬죠. 이때 담배 연기가 빨려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옛날 플로피 디스크 있죠? 플로피 디스크에서 담배 연기를 푹 뿜고 나서 집어넣으면 인식 안 돼요. 담배 입자가 플로피 디스크 표면을 덮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디스크 인식을 못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뭐 고장 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멀티탭 쓰는 것도 중요해요. 멀티탭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멀티탭은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제가 쓰는 멀티탭은 15개 꽂는 거거든요. 멀티탭 꽂는 게 15개 있어요. 많이 꽂죠, 그렇죠. 근데 부족해갖고 그거 2개 쓰거든요. 많이 안에 외장 하드도 꽂아야 되니까 뭐 많아서. 그런데 그게 기능이 지원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꽂았으면 문어발식이 되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를 청소하라 그랬는데 지금 418페이지 보면 나사를 열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무상 서비스 안 해줍니다. 이러면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났으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무상 서비스 기간에는 얘를 가져가서 청소해달라면 걔네들이 청소해주죠. 업체에서. 예. 그 다음에 안에 쿨러 여기 좀 팬도 뜯어가지고 윤활유를 한두 방울 넣어라 그러는데 이거는 서비스 기간이 왕창 지나서 이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트북 배터리도요. 노트북 배터리도 보니까는 제가 삼성 노트북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되고 났으면 1시간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 배터리는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거고 전기를 꽂아 쓰는 입장인데 업체에다 물어봤어요. 배터리를 새로 살려면 얼마나, 한 10만원 15만원 한대요. 배터리가. 용산에 가져갔더니
요 배터리 자체를 가져오면 안에를 뜯어가지고 같은 제품으로 끼워준대요. 그러면은 뭐 4만원? 그리고 5만원인가 그렇고 그냥 똑같이 생긴 외모가 똑같이 생긴 자기네들이 만든 그거는 4만원이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삼성 거를 똑같이 만들려면 케이스를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갈아 끼워주는 거죠. 교체해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성능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더 좋지 그러더라고. 몰라 그 사람들 말이 그런 거겠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브랜드 제품이 서비스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50만원 주고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비자가 잘못해서 이래저래 뜯어가지고 뭐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40만원 50만원이 뚝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 기간이 무상이 1년밖에 안 돼요. 노트북은 1년 안에는 절대로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도 되고요. 1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근데 삼성이나 LG가 좋은 게 노트북에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잘 해놨어요. 특히 그 물 같은 거 흐르지 않게끔,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시스템도 돼 있어서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커피 드시다가 커피를 쏟은 거예요. 근데 삼성이나 LG 같으면 고장이 안 났을 거라고. 겉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럼 세척만 하면 되는데 이 중소기업 제품을 샀는데 수리비가 컴퓨터를 60만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40몇만원 나왔대요. 그럼 40몇만원 주고 그걸 고쳐서 쓸 거냐 새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든지 서비스 센터에 가면 무상 서비스는 괜찮은데 유상 서비스는 돈이 엄청 비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우리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서비스 맡기세요라는 말을 안 하듯이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삼성 거라면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스마트폰이 뭐가 안 돼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세요 그래. 그래서 거기 가서 서비스를 맡기세요. 돈이 들든 안 들든 그건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니까는. 근데 우리 반에 와서 공부하실 정도라면 아시는 거잖아 나름. 그러니까는 그때는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아무래도 좋고요. 423페이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미끄럼 방지되는 하드디스크, 미끄럼 방지되는 그 단추 같은 거 팔죠. 3M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요 그 스티커 같은 거 팔아요. 그러면 저도 외장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좀 큰데 얘가 어디서 올려놓으면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스티커를 붙여 놓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충격 흡수 기능이 들어있으려면 케이스가 커져요. 이거 제 스마트폰 이 범퍼를 달아놨는데 이 범퍼가 충격 방지용이거든요. 이거 부피가 좀 있단 말이에요. 얘도 뺏겨내면 되게 얇아요. 얇은데 범퍼가 두꺼워서 충격에 민감하죠. 원래 충격에 민감하잖아요. 가전제품들이. 근데 이런 범퍼를 꼭 장착을 하면 스마트폰이 충격에 강해지거든요. 근데 외장 하드는 안 그래도 조그맣게 쓰는 건데 거기다가 이런 충격 흡수 기능을 집어넣으면 너무 커져서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볼까요?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 시스템 보호, 이거 얘기인데 책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고급 시스템 설정, 그럼 시스템 보호라고 있는데 요거 C 드라이브가 얘가 해제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복원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윈도우는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 설정이 기본으로 돼 있고요. 야매용 윈도우, 야매 돌아다니는 윈도우들은 대부분 얘가 해제돼 있어요. 해제가 돼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윈도우 복원을 못해요. 이게 해제가 돼 있으면 복원을 못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비트라거 뭐 하는 거 있어요. 비트라커 이거를 이용해 주면은 내가 USB 메모리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안에 정보가 이제 보호가 받게끔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건데요. 예. 그 홈그룹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소스 확보하기 이게 어떤